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9장의 6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프로톤 NMR, 이제 실제 분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신호의 개수에 따른 거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신호의 개수.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양성자, 그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양성자가 NMR 스펙트럼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 요거는 이제 좀 몇 가지 구조들을 가지고 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용어가 조금 나오긴 해요. 호모토픽 하이드로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특정 대칭축에 의해서 회전시켰을 때, 회전 대칭이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대칭축에 의해서 회전시켰을 때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양성자, 수소원자를 이제 호모토픽한 하이드로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케미컬 시프트가 동일합니다. 즉 서로 동일한 그 위치에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 변이 지금 메틸이죠. 그럼 HA와 HB를 보면은 H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탄소 원자에서 반대쪽으로 HB, 즉 뒤쪽으로 들어간 쪽에 HB가 존재하고 메틸이 존재하죠.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HA를 G라고 치환을 하고 HB를 여기서 G라고 각각 치환을 해보며 G는 어떻죠? 서로 같은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왜? 이거의 성격들이 양쪽의 치환기들이나 이쪽의 수소원자들이 위치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동일한 화합물이 되죠. 이거를 회전시키면 동일한 화합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덴티컬한 프로덕트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 수소원자 두 개는 동일한 수소원자. 그래서 호모토픽 하이드로젠이 되고요. 자, 에난티오토픽 하이드로젠은 이 경우도 캠프가 시프트는 동일해요. 근데 그 수소원자는 뭐냐? 거울상 이성질 관계에 있는 수소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대칭면에 대해 동일한 환경에 놓이는 양성자, 이거를 에난티오토픽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HA와 HB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 편의 치환기가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하나씩 치환을 하는 거예요. G로 치환을 하고 여기를 G로 치환을 하면은 이 두 화합물의 관계는 뭐죠? 에난티오머, 거울상 이성질체거든요.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즉, 이 수소원자 두 개가 거울상 이성질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거울상 이성질 관계에 있다는 거죠. 거울상 이성질 관계에 있는 수소원자는 동일한 수소원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자적인 환경은 동일해요.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난티오토픽 하이드로젠은 동일한 케미컬 시프트를 가지고 있다. 즉, 호모토픽 하이드로젠, 에난티오토픽 하이드로젠은 케미컬 시프트가 동일합니다. 다른 게 뭐냐? 다이아스테레오토픽 하이드로젠. 얘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수소원자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전자적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회전이나 반사 대칭에 의해 동일한 환경에 놓이지 못해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양성자. 요거를 다이아스테레오토픽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면 HA와 HB. 요거를 서로 각각 치환을 하는 거죠. G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 두 개의 화합물은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이에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는 부분입체 이성질 관계로 볼 수가 있고 그때 HA와 HB는 다이아스테레오토픽 관계에 있는 하이드로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전자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케미컬 시프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앞쪽에 좀 몇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크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화합물의 구조를 보고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수소원자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합물 다이메틸 에터인데 여기 CH3, 여기 수소원자가 지금 이쪽 탄소원자에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얘는 모두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소원자들이죠. 그리고 반대쪽에 CH3기도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원자들도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 두 수소원자는 서로 성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산소원자에 대해서 동일한 탄소원자, 그러니까 산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원자에 동일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소원자 두 개는 어떻다? 동일하다.
이쪽에 붙어있는 총 6개의 수소원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픽은 하나만 나타나는 거죠.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수소원자만이 픽이 다르게 구분이 되니까.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쪽 편에 클로라이드가 붙어있네요. 그럼 여기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원자 2개는 성격이 같겠죠. 그리고 여기 탄소에 붙어있는 여기 수소원자 3개도 성격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편의 수소원자와 이쪽 편의 수소원자는 서로 성격이 같을까요? 다르죠. 왜? 클로라이드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땡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수소원자가 더 많은 전자를 뺏기겠지. 그러면 여기의 수소원자, 여기의 수소원자는 전자적인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소원자의 픽이 하나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소원자의 픽이 또 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두 종류의 수소원자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NMR 시그널은 2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각각의 지금 약간의 갈색, 푸른색, 보라색 이렇게 안쪽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들의 성격들은 각각은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수소원자들은 성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3개의 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면 지금 말단에 CL이 동일하죠. 동일한 CL로부터 탄소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그 탄소원자에 수소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네요. 환경이 같죠. 그래서 여기 수소원자들은 동일한 성격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픽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클로라이드고 여기는 브로마이드다. 성격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요거 3개는 서로 다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3개의 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여기와 여기는 당연히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이니까 여기 수소원자 3개에 해당하는 픽 하나, 여기 수소원자 3개에 해당하는 픽 하나가 각각 나타나겠죠. 그래서 픽은 2개고요. 여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사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자적인 환경은 서로 다른 3개의 수소원자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쪽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었고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볼 건데 첫 번째 알케노화물입니다. 알케노화물 같은 경우 지금 수소원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이 2개는 어때요? 서로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수소원자는 반대쪽에 동일한 탄소원자에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이제 반대쪽에 존재하는 수소원자가 하나 있고 클로라이드가 같은 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 경우도 보시면 반대쪽으로 수소원자 있고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쪽 배양의 클로라이드, 같은 쪽으로 클로라이드. 그래서 여기 수소원자 2개는 성격이 어떻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픽이 1개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수소원자는 클로라이드에 대해서는 시스 배양이고 브로마이드에 대해서는 트랜스 배양이죠. 반면에 여기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브로마이드에 대해서 시스 배양이고 클로라이드에서 트랜스 배양이죠. 브로마이드와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의 수소원자, 여기 수소원자가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개의 픽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몇 개가 나타날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3개가 다 전자적인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개의 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리 형태가 조금 어려워요. 고리화합물이.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메틸기가 존재하고 수소원자가 존재하는데 지금 메틸기가 위쪽 배양으로 존재하고 수소원자가 아래쪽 배양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여기도 치환계들이 다 동일한 거죠. 수소원자가 업 하나, 다운 하나, 여기도 업으로 배양 하나, 다운으로 배양 하나,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탄소를 여기라고 봤을 때 지금 메탈기가 업으로 존재하죠. 수소원자 다운으로 존재하고 여기는 각각 수소원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는 픽이 몇 개가 나타나서 보일까요? 수소원자,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수소원자가 몇 개일까요?
이 경우는 보시면 일단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메틸기에 붙어있기, 여기 탄소 원자에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존재할 것이고, 여기도 성격이 다르죠. 여기에 붙어있는 것들과는 서로 다릅니다. 왜? 반대쪽에 메틸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두 개는 나타나고, 그럼 여기 수소 원자를 봅시다. 여기 수소 원자는 이쪽 편의 수소 원자와 같은 쪽 배양, 이쪽 편의 메틸기와 같은 쪽 배양이죠. 그리고 여기 수소 원자는 어떨까요? 여기 수소 원자도 이쪽의 수소 원자와 같은 쪽 배양, 이쪽의 메틸기와 같은 쪽 배양. 요거 두 개는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요거 수소 두 개는 하나의 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똑같이 따지면 여기와 여기도 성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도 하나의 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합물, 이 고리형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하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 두 개가 하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화합물은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이쪽 편에 메틸기가 동일하게 존재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3차원 구조가 그려져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여기 수소 원자와 여기 수소 원자는 성격이 어떻죠?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개의 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앞쪽에서처럼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와 여기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수소 원자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수소 원자, 이게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쪽에는, 위에는 메틸이었고 수소 원자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위치가 서로 달랐는데, 이번에는 얘들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놓여있는 전자적 환경과 이것이 놓여있는 전자적 환경은 서로 달라요?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아요. 얘도 하나의 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총 몇 개의 픽이 나타나죠? 여기 CH3 쪽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그리고 고리 내부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이거 다 같은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2개의 픽이 나타나요. 2개의 픽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보시면 지금 메틸기가 양쪽 편에서 둘 다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네요. 수소 원자도 같은 쪽 배양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몇 개가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 수소 원자와 여기 수소 원자는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존재하고, 당연히 여기 수소 원자는 나머지 수소 원자들과는 성격이 다르죠. 메틸 쪽에 가깝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를 보시면 여기의 수소 원자와 여기의 수소 원자는 성격이 같죠. 네, 메틸기의 반대쪽 배양으로 이제 존재하니까 여기 두 개도 같고, 나머지 여기 수소 원자는 얘와는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 원자가 하나의 픽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의 픽으로 나타날 거고요. 요거 각각 나타나니까 이 경우도 4개의 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여기 수소 원자, 그리고 여기 수소 원자가 서로 같을까요? 같아요. 얘들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메틸기가 이쪽 편 반대쪽으로 수소 원자, 같은 쪽으로 수소 원자 2개. 여기도 보시면 이쪽 편의 반대쪽에 수소, 같은 쪽으로 수소 원자. 그래서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얘들은 공간상에서의 영향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나타나고요. 자, 그럼 이것과 얘는 어떨까요? 얘도 같죠. 얘도 같은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나타나고, 얘는 어때요? 여기 수소 원자는 메틸 수소가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 수소 원자도 메틸 수소니까 얘도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총 3개의 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듯하지만 실제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소 원자들이 이제 같은 위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위치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측정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자, 사이클로헥센에서 이축된 수소 원자는 얘는 액시얼이고 얘는 이쿼토리얼, 축방향,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죠. 링 플립이 되면은 축방향으로 존재했던 거는 적도 방향으로, 적도 방향으로 존재했던 거는 축방향으로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하나는 축방향, 하나는 적도 방향,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온도를 낮추며 마이너스 89도씨 정도까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며 축방향으로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분리가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 유기화학 실험을 하는 대학원생들도 이 온도 변화 NNR 같은 경우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이 기계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연히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게 상호 변화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NMR을 측정했을 때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연히 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의 개수에 대한 거, 서로 다른 구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씩 쉬운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위치에 대한 거예요. 신호의 위치. 자, 신호의 위치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양성자가 흡수를 일으키는 위치는 뭐에 따라 달라졌죠? 그 양성자의 전자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환경. 자, 여기가 조금 그나마 앞에보다는 여기가 좀 더 어렵긴 하죠. 자, 이제 가림과 벗김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가림은 쉴딩한다, 쉴딩한다. 벗김은 디쉴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이게 하니까 가림, 벗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쉴드한다, 디쉴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전자에 의해서 유도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있고 유도 자기장이 있어. 그렇죠? 외부 자기장은 그 기계가 그냥 제공해주는 외부 자기장이고 그 분자에 존재하는 그 양성자가 있을 거고 그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이 있어. 근데 사실 그 크기는 비교가 안 돼. 외부 자기장이 훨씬 크니까. 자, 전자에 의해서 상승되는 약한 유도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어떻게 됐었어요? 반대가 됐었잖아.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핵을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이 값의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되게 웃긴 얘기이긴 한데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전자가 핵을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가린다. 자, 유도 자기장은 양성자가 느끼는 외부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양성자가 줄어든 자기장의 세기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공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대적인 세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외부 자기장이 크기가 100이야. 그럼 이 양성자에 있는 핵은 외부 자기장의 크기 100,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서 앞쪽에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외부 자기장의 크기와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돼? 비례하잖아. 그러면 그 값이 크기가 차이가 나면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파의 흡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 자,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100이야. 상대적으로 100이야. 얘도 똑같이 100이야. 얘는 주변에 전자가 없어. 그럼 이 양성자는 온전히 100에 해당하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 양성자에 주변에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뭘 만들어? 유도자기장을 만들잖아. 이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외부 자기장과 반대야. 그런데 이 크기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맥시멈 잡아와서 뭐라고 해보자. 5.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5야. 아니 전자가 만들어내는 유도자기장의 크기가 5야.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그러면 이 양성자가 실제 느끼게 되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는 몇이 돼요? 100이었는데 5가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니까 상쇄가 되잖아. 몇이 돼? 95가 되지. 95가 돼. 그러면 양쪽 편 중에서 외부 자기장의 크기, 실제로 느끼게 되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얘가 더 크고
얘는 더 작아요. 그러면 두 화합물의 경우에서, 두 양성자의 경우에서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는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얘는 100이고 얘는 95잖아. 그죠? 얘가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스핀의 전이가 일어나려면, 그죠? 스핀이 알파 스핀에서 베타 스핀으로 변화가 되려면 이 경우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왜? 그 에너지 갭 차이가 더 크니까. 이해되셨죠? 그게 가장 핵심이야, 여기 부분에서. 그것만 이해하면 여기는 끝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지우고. 자, 신호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양성자 주위의 전자 밀도이고, 이로부터 얼마나 강한 또는 약한 유도 자기장이 생성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위에 전자가 많아. 그러면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유도 자기장의 크기가 더 크겠지. 주변에 전자가 없어. 그러면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의 크기가 작겠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높은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핵 주위의 전자 밀도가 높으면 이게 뭐 가림효과, 벗김효과 이거에 대한 개념은 너무 고민하죠.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일단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 개념이 더 중요한 거지 용어보다 개념이 더 중요한 거야. 자, 핵 주위의 전자 밀도가 높아. 그러면 이게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의 크기가 크겠죠. 크겠지. 그러면 그 양성자가 실제로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더 많이 작아지겠지. 왜? 상쇄가 더 많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공명을 일으킬 때 필요한 라디오파의 진동수수, 즉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디 쪽으로 가냐면 NMR상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이 에너지가 더 낮은 부분이야. 자, 이 내용인데, 보세요. 외부 자기장이 크면은 외부 자기장이 아니라 이 유도 자기장의 크기가 크면은 외부 자기장이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양성자가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진다.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 그러면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파를 흡수하게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만 존재할 때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가 전자가 존재한다. 전자가 유도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내니까 실제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해? 높은 장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핵 주변의 전자 밀도가 낮아요.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유도 자기장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그 크기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자가 높았던 거에 비해서 더 큰 유도 자기장의 크기를,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느끼겠죠. 자꾸 헷갈리네. 저도 헷갈리네.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100이었어. 예를 들어서 앞쪽에 설명한 것처럼 100이야. 근데 전자 밀도가 높아. 전자 밀도가 커. 그럼 전자 밀도가 크면은 이거로부터 유도 자기장이 크게 만들어지잖아. 크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몇이야? 예를 들어 10이었어. 뭐가? 유도 자기장이. 밀도가 작아. 그럼 이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유도 자기장의 크기가 2인 거야, 2. 근데 이 방향은 다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의 방향. B0와 반대잖아.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큰 거는 반대로 10만큼 상쇄시키는 거고, 전자 밀도가 작으면 이만큼 상쇄시키는 거야. 그러면 전자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느끼는 게 몇인 거야? 90인 거고. 실제 90을 느끼게 되는 거고. 얘는 98을 느끼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외부 자기장의 크기, 실제 느끼게 되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도 더 작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공명에 필요한 에너지, 알파 스핀이 베타 스핀으로 변화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더 작겠죠. 얘는 그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NMR 스펙트럼상에서 얘는 어디로? 얘는 업필드 쪽으로, 얘는 어디로? 다운필드 쪽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게 다야. 말이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 읽다 보니까 용어가 더 헷갈리네. 그렇죠? 뭐 외부 자기장, 유도 자기장, 그게 더 헷갈리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이렇게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핵은 실제로 외부 자기장을 크게 느낀다. 어쨌든 유도 자기장이 존재하면 외부 자기장을 상쇄를 시키잖아. 그걸 크게 상쇄시키는지 작게 상쇄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많이 상쇄된다, 적게 상쇄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낮은 장으로 간다. 그래서 업필드 쪽이 에너지가 더 낮은 거고, 어디? 다운필드 쪽이 에너지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전자밀도가 높아서 쉴드되어 있는 전자밀도가 높은 거예요. 전자밀도가 높은 쪽. 여기는 전자밀도가 낮은 쪽의 양성자들이 보통 다운필드에서, 전자밀도가 높은 쪽이 업필드에서 관찰이 된다. 아시겠죠? 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치환기에 따라서 전자를 많이 땡겨가면은 이 양성자 쪽의 전자밀도들이 많이 낮아지게 될 거잖아. 그 외부 자기장을 약하게 상쇄시키겠지. 왜? 유도 자기장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일 때 전자 끄는 기들이 붙어있게 되면, 그리고 그 효과가 크면 클수록 어디 쪽으로? 다운필드 쪽으로 값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땡기는 게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CHCl3잖아.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게, 자, 우리가 NMR을 찍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용매는 보통 수소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 찍지 않고요. 듀테리움에 치환되어 있는 걸 찍어요. 물론 약간의 수소원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CDCl3예요. 듀테리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 수소원자에 대한 듀테리움이 들어가는 거. 얘 구조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의 값을,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보통 기준으로 잡을 때 7.24 정도? 요 값으로 제일 많이 따져요. 7.24. 그러니까 7.3에서 7.24 정도.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클로라이드에 가까운 쪽일수록 다운필드 쪽에서, 먼 쪽일수록 업필드 쪽에서 관찰이 되죠. 그래서 보통 말단에 존재하는 CH3기는 0에서 0.5 정도 사이, 0.5는 아니구나. 0에서 1 정도 사이, 거기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케미칼 시프트 값이죠. CH 결합들. 얘는 탄소 원자가 전자를 많이 땡겨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 수소 원자 쪽에 전자밀도가 높아요. 높아. 유도 자기장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외부 자기장을 많이 상쇄시킨다고,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가 작다고,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어필돼서 관찰이 된다. 오케이? 그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전자 끄는기가 붙어있게 되면은 이제 다운필드 쪽으로 넘어가고, 얘들은, 이것들은 왜 이렇게 다운필드에 있지? 좀 왜 그럴까? 저 이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건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이제 케미칼 시프트값. 외워두실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어쨌든 대략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는 꼭 알아야 돼.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기준으로 삼는 게 저기 CH3 수소가 0.9, CH2 수소가 1.2, 메틴이라고 되어 있는 CH 수소가 1.7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0.9, 1.2, 1.7. 아시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CH2니까 메틸렌이니까 몇이었어? 1.2였잖아. 1.2인데 인접한 탄소, 여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인접한 위치가 OH가 결합되어 있어. 그럼 저 산소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바로 인접한 위치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다운필드 쪽으로 2.5 정도만큼 이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대략 예상되는 게 3.7 정도에서 관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제 3.7 정도에서 관찰이 되거든.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인데 카본일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산소 원자만 해도 땡기는 게 몇이었어? 2.5였는데 이 산소 원자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 카본일기까지 연결되어 있네. 전자 끄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1.2에서 3.0 정도까지 다운필드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예상되는 게 4.2잖아? 실제 4.1 정도에서 관찰이 돼요. 뭐 비슷하잖아. 그쵸? 카본일기가 땡겨. 카본일기가 직접 땡기는 거 그렇게 효과가 아주 크진 않아요. 산소 원자가 땡기는 것보다 크지 않아서 1.0 정도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2.2 정도에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몇 개 특징적인 픽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얘가 CH3P, 얘 아세톤이거든. 여기 CH3P면은
여기가 대략 2.1에서 2.2 정도에서 관찰이 됩니다. 네, 관찰. 이렇게. 카보니가 직접 당기는 거.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산소 원자가 인접해 있는 거. 산소 원자 인접해 있고, 카보닉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가 몇? 4.2 정도. 4.2 정도. 그래서 저 케이스들이 모두 다 관찰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요거죠, 요거. 자, 여기가 대략 2.0 정도. 카보닉이 땡기니까. 그리고 여기 산소 원자와 카보닉이 결합되어 있죠. 여기 탄소가 CH2 탄소잖아. 얘가 어디쯤에서 관찰이 돼? 4.1 정도에서 관찰이 돼요. 4.1 정도. 그리고 이제 말단 쪽은 1점 몇 정도에서 관찰이 되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렇게 구조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벤젠과 알켄. 그거. 얘들은 왜 이렇게 다운필드에서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거 봐야 되는데, sp2, sp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 일단 벤젠 고리부터 보면은, 벤젠의 구조가 되게 특이해서 고리 형태잖아요. 그래서 벤젠에 있는 6개의 파이 전자는 고리를 따라서 순환하면서 고리 전류를 만들어내요. 자, 움직이는 저 고리유 전자, 여기 뭐야? 고리 전류. 고리 전류에 의해서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얘도 전자니까. 근데 그게 방향이 되게 특이하게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에요. 자, 이게 뭐야? 돌고 있는 파이 전자. 이게 돌고 있는 파이 전자들. 이렇게 돌아. 그러면 이 돌고 있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여기 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고리 쪽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여기 수소원자잖아. 여기 수소원자 똑같아.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렸어.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걸렸을 때 비제로가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렇게 존재하잖아. 여기는 이 방향이지. 여기는 이 방향이야. 근데 회전을 하잖아. 회전해서 이렇게 걸리거든? 그럼 여기 봐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얘는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되지. 외부 자기장, 더 강한 크기의 외부 자기장을 이 양성자가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가 클 것이고, 그러니까 다운필드 쪽에서 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파가 흡수가 되니까 굉장히 다운필드 쪽에서 관찰이 되죠. 그래서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들은 대략 6.5에서 7.5 정도 사이, 맥시멈 잡으면 8까지 거기에서 주로 관찰이 됩니다.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구조가. 자, 양성자는 더 센 자기장을 느끼게 되지. 보강이 되니까 얘는 공명을 일으키는데 높은 진동수가 필요해진다. 결과적으로 양성자는 벗겨지고 흡수는 낮은 장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벗겨진다, 가려진다 이 용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개념만 이해하면 이 용어들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용어들 굳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탄소스타도 이중결합도 비슷해요. 여기도 파이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잖아. 외부 자기장이 방향이 이렇게 돼. 이렇게 날려. 이렇게 말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방향. 그래서 근데 저 방향이 벤젠만큼보다는 아주 보강이 되는, 약간 좀 틀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4.5에서 6 정도에서 관찰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결합. 삼중결합은 근데 또 특징적으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2.0 정도, 2.0에서 2.5 정도에서 관찰이 돼요. 상당히 앞에 거에 비하면 어필드에서 관찰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상당히 높은 장에서 2.0 정도에서. 자, 보시면 삼중결합이 이렇게 선형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제 전자가 만들어낸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양성자를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잖아. 근데 이렇게 존재하니까 실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렇게. 뭐가? 외부 자기장이, 아니 유도 자기장이.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형태가 되겠죠. 근데 약간의 이제 각도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상쇄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대략 2.5 정도에서 관찰이 된다. 그래서 벤젠, 알켄, 알카인 이것들은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좀 특이한 특징을 보인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강화 벗김 효과 용어 생각 안 해도 돼요. 외부 자기장이랑 유도 자기장 그 개념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잖아. 얘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강화가 돼. 그래서 굉장히 다운필드 쪽으로. 얘도 강화가 되는데 저거보다는 덜 강화가 돼. 그래서 조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필드 쪽으로. 얘는 방향이 반대 가까웠기 때문에 제일 업필드 쪽으로 관찰이 되는 거죠. 요 내용들.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야. 요거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두 개. 신호의 개수와 신호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개념만, 좀 개념을 잡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